안녕하세요.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13페이지의 리모델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계속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사항으로 꼼꼼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주택단지의 공동택이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게 되면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 노화를 억제하고자 실시하게 되는 대수선, 일부 증축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하게 되는 리모델링과 개념이 동일한데 특별히 공동택이 적용되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주택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택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주택법의 리모델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동택과 관련된 리모델링은 주택법령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각종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 바로 시행자, 사업체에 관한 구분을 잠깐 해 놓습니다. 그러면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게 되었을 때 그 비용 부담은 주택 소유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죠. 그 소유자가 만약 500세대 아파트라고 하면 500명 전부 시행자 되기는 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 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포인트를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은 누구 돈으로 한다? 해당 공택을 만들었던 사업체 돈입니까? 소유자 돈입니까? 소유자이죠. 그러면 이러한 공동택에 있어서는 하자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공택과 관련되어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면 사업체는 더 이상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유자가 비용 부담하고 대수선하거나 증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게 됩니다.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되고 일정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공택을 좀 더 크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해당 공택의 사용 금사 등을 받은 날부터 15년 경과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축하게 되었을 때 공동택에 있어서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대지에 대해서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곤란하죠. 건물 자체에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데 이러한 공동택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각각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 또는 전유 부분이라 표현하는 것 이걸 증축하는 것과 공용 부분을 증축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전유 부분의 증축 한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13페이지에 이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박스 1 대수선 그리고 2번 증축형과 관련된 사안인데 사용 금사일 등으로부터 15년 경과된 공동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 10분의 3 이내 증축하는 행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10분의 4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증축할 수 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은 원칙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10분의 3,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10분의 4 증축 가능한데
저 40%까지 증축할 수 있는 것은 조건 붙죠.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우리 이하라고 하는 것은 특정 숫자를 포함시켜 아래 숫자를 말하고,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85 빼고 그 밑에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0분의 4, 40%까지 증축할 수 있는데, 우리 원칙 예외, 특히 최대란 말 붙여주게 되면 그것 예외였죠. 그래서 증축형 유무형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전유 부분은 최대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최대란 말 붙여주게 되면 10분의 4, 40%말 붙여줘도 맞죠. 그래서 이쪽은 주관식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이걸 서술하게 되었을 때 그 취지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한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민법 시간에 주종 관계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중개 사무실 방문하다 보면 아파트 크기를 광고하게 되었을 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전유 부분이 얼마인지 그것만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나 또는 공용 부분과 관련된 면적은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물인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택을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었을 때 주종 관계, 주된 부분은 무엇이다?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은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아무리 많이 확보한다 할지라도 크게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전유 부분에 관한 사항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증축 한도를 따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전유 부분, 공용 부분에 대한 증축 가능하다라는 것 각각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사실 리모델링 사업 하게 되면 최근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파트를 층수 올리면서 세대수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리모델링 방식인데, 여기 특징 구분에 있어서는 세대수 중심으로, 그리고 수직 증축형은 층수가 달라지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그 두 가지의 특징을 고려하여 그 특징되는 측면에 대해서만 법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특징되는 측면에 대해 국한해서 살펴봐야 되지, 이걸 두 개 짬뽕시켜 설명하게 되면, 이해하게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은 순수하게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었을 때 얼마까지 늘릴 수 있는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라면 층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몇 층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살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번 보게 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택단지의 세대수가 만약 200세대였다고 하면 230세대까지 세대수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늘어난 30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함으로써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만 두게 된다고 하면, 층수가 동일하다고 하면 기존 공동택 단지가 이런 형태로 배치되었을 때 앞뒤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세대 공간을 좀 축소시켜야만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는 세대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앞뒤 공간만 늘어나고 그리고 옆으로 좀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이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허용했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제한했거든요. 사실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사용공사 후 15년 지나야 되는데 보통 20년 또는 25년 지나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었을 때 20년의 내력 구조부인 기둥, 내력벽 등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내력 구조부가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건물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데에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했는데 워낙 문제점이 많다 보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기존 내력 구조부가 이러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그때는 일정한 보강 공사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원칙적으로 2개 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최대 3개 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설명에 최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최대란 말 붙이게 되면 얘는 원칙이다, 예외이다. 예외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교재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최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그러면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최대 2개 층만 수직 증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최대 3개 층 이하로 수직 증축할 수 있는 것 15층 이상일 때, 그리고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이런 수직 증축 시에 그 건물 무게를 제대로 지탱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해당 공동주택의 구조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조도는 15년, 25년 전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당시의 구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시의 구조도가 아니라 15년 전, 20년의 구조도라는 것을 이해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기본적인 특징들을 저렇게 살펴보시는데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출문제 출제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렇게만 잠깐 살펴보시고 바로 사업 주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주택법은 주택법의 적용 대상과 그리고 주택 건설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걸 책임지고 담당하는 자를 시행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에서는 저 시행자를 사업 주체란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란 말 사용했죠. 주택법에서는 저 시행자를 뭐라 표현한다? 사업 주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행자나 건축주나 사업 주체나 같은 개념이지만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19회 시험 때도 사업 시행자를 주관식으로 적으라고 시험에 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법령마다의 다른 차이점을 강조했을 뿐 크게 구분 실익은 없는 듯합니다. 그러면 저 사업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자, 책임지는 자를 뭐라 한다? 사업 주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주택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음으로써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 만들고자 할 때 건축 허가라고 하는 인허가 절차를 얻은 때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주택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착공 신고함으로써 공사 개시할 수 있고 그러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었다고 하면 사용금사 받아 완공한 주택을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절차와 관련되어 사업체에서 하나 또는 두 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에서
하나, 두 문제 정도, 사용검사에서 한두 문제 정도를 시험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절차 부분에서 보통 3문제에서 4문항 정도를 출제하게 됩니다. 지역적인 문제도 출제할 수 있고 일반적인 문제도 출제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체계에 관한 사항은 저렇게 살피셔야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주택법령상 30호,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 검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과 절차상에 큰 차이점은 없지만 서로 다른 법령이다 보니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라 하고 이 사업체에 관한 구분을 함께 해 놓습니다. 현재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가끔 군인 아파트를 국방부 장관이 만들거나 주택공사에서 주공 아파트를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관이 그 필요에 따라 다양한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는데 저 사업체로서 국가는 주택건설 사업의 사업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외자를 우리는 흔히 민간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민간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주택법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주택 공급 정책이 선, 분양, 후 시공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주택건설 공사 비용을 미리 입주 예정자에게 돈을 받고 그 돈 가지고 주택 만들어서 나중에 분양하는 형태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물건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 만들어진 물건을 내가 필요한지 내 마음에 드는지 여러 가지 따지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미리 분양하고 나중에 공급받는 선수금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한눈 파지 않고 그 사업만 쭉 했다고 하면 분양 잘 되기 때문에 망할 염려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분양 후시공이 적용되게 되었을 때 그 계약금 등을 받은 사업체가 부도나거나 또는 사장이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게 된다고 하면 입주 예정자가 큰 피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국가기관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규제 없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민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된 등록 사업자이거나 주택법령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다시 살펴볼 게 있는데 관계법규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공법이죠. 그 공법은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규제 주체이고 국민은 규제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국가 스스로 규제한다? 국가는 규제상 아니죠. 규제하는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국가는 등록하지 않고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에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중에 등록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는데 우리 주변에 식당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식당 영업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병원 만들고자 한다면 병원 설립, 면허 받을 때만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따라 특정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면 뭐 해야 된다? 등록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등록해주는 곳이 어디인지 등록관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등록해주는 곳, 등록관청이라는데 그 등록관청은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등록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받은 때에만 사업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하고자 한다면 누가 등록할 대상인지,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등록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한 사항을 주로 출제하게 됩니다. 여기 등록 대상과 관련되어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이 말이 있습니다.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과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새로이 주택을 만드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지 조성. 대한민국에는 땅이 딱 세 가지 종류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 나무 심게 되는 임야, 산지, 그리고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가끔 우리 신도시 개발사업 현장 방문해 보시면 또는 TV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건물 들어서기 전에 미리 도로 또는 전봇대, 가로등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택지 계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전기, 통일설비와 상하수도 시설, 도로 등의 시설을 각각 확보하게 되는데, 이게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해서 기반 시설이라 하더라고요. 그러한 기반 시설 설치하고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면 종전에 그 땅은 하늘에 떨어지는 거 아니죠. 농지나 산지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하남, 위례, 신도시 또는 판교지구 이러한 각종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종전 토지 형태는 농경지였는데 이것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처럼 대지 만드는 사업, 그것을 대지 조성 사업이라 하는데, 이러한 대지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의 성격이 바뀐 것이죠.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토지의 성격을 바꿔주는 사업을 말하는데, 그러한 사업을 1년에 10,000제곱미터 이상 하고자 한다면 미리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등록 대상은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30세대 이상일 때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것 규제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에 빌라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이나 2013년도에 서울 지역에서 빌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분양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빌라 만들면서 이분이 1년 동안 20호 2세대에 빌라 만들 것인지 자신하지 못해 등록하지 않고 빌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한 3월달 정도에 빌라 만들었는데 빌라 공사 기간이 한 3개월 정도이거든요. 그 3개월 공사하는 사이에 다 분양되어 버렸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든 빌라가 4층짜리 1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빌라였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양 잘 된다고 하면 난 저렇게 빌라 분양하고 놀아야 된다? 또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빌라를 또 한번 만들었는데, 이 두 번째 빌라 만들고자 했을 때 1년 동안 20세대 이상의 주택 만들어버린 것이죠. 미리 등록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자기 명의로 빌라를 못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분 중에 명의 하나 빌려가지고 빌라 개발했다더라고요. 내가 1년 동안 25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미리 등록해야 되고, 등록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록 대상을 30으로 바꿔줬다면 얘는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규제 완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또는 원룸주택과 85세에서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건설 공급하게 되었을 때 연간 3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25세대
올해 만들게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등록하지 않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할 때 연간 30대 이상 건설하는 자 등록 대상이다. 얘는 규제 완화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규제가 워낙 많이 풀어지다 보니 이 도시형 생활택을 만들고자 하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도시형 생활택과 관련된 등록 대상은 규제 완화 사항으로 연간 30세 이상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 자본금에 관한 사항만 한금은 보고 지나갑니다. 3억.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일 것. 그래서 우리 회계 공부하시다 보면 이쪽이 차변이라더라고요. 이쪽은 대변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본과 자산, 부채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자산, 그 자산 안에는 자본과 부채 들어가더라고요. 여기가 자산, 여기가 자본, 부채 들어가는 것이죠.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법인 때는 자본금이라 표현하고 개인 때는 자산평가액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관계법규 전반에 걸쳐 법인 그리고 개인과 관련되어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개인, 법인 동일한 금액을 요건을 하고 있지만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법인일 때만 3억,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을 그 2배인 6억 원 이상인 때 등록할 수 있다. 기술자에 관한 문제와 사무실에 관한 문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되고자 하는 자, 등록 관청 누구인지, 등록 대상 누구인지 이러한 것들을 각각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조합 함께 살펴봅니다. 국가전을 제외하고 민간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주택법령상 조합 설립한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 아닌 자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조합을 설립한 때 조합주택 건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립하게 되는지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만 지금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조합주택을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 하면 거의 90%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되어 제대로 된 곳이 10개 중에 한 6개, 7개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 지역주택조합 중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필요한 땅을 확보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기치기 위해 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 가입하게 된다고 하면 항상 제대로 된 인허가 절차를 거쳤는지 꼭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택조합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게 되는지 조합 설립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14페이지 보시면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설립 절차와 관련되어 가번입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가로 속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합 설립 방법은 인가제를 채택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우리 앞서 보셨던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주택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되는데 잠깐 우리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주택법과 관련되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구분하게 되었을 때
저 국민택은 국가기관이 건설하고 있는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건설 개량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그리고 주택 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만들게 되면 그 건설 주체는 국가 아니죠. 민간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개인 돈에 나왔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재정 주택도시기금 융자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합주택은 국민택 2단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택법 또는 관계법 개정판에 걸쳐 내용을 정리함에 있어서 저 국민택에 관한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베이스가 깔린 때에만 나머지 내용도 각각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국민택,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 아니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모두 국민택인데 지역 지상주택조합이 건설하게 되는 조합주택은 국민택 2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고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자신이 직접 조합주택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남이 만들어 놨던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받게 하기 위해 설립되는 단체를 직장주택조합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신고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사업주체 2단이다. 사업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조합체를 건설하는 자이고요. 신고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사업체가 못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주택조합은 공동택을 리모델하기 위해 설립하는 단체이죠. 그래서 현재 주택조합의 설립 방법, 인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신고하고 설립한다. 설립 요건에 관한 사항은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5페이지에 조합원 지위 교체 제한이란 말 찾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역 동원하였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직장 동원하였습니다. 설립인가 받은 이후 설립인가 추천했습니다.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방법에 따라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원 지위라는 것이 인정되게 됩니다. 잠깐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봤습니다. 시, 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받은 때 조합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조합 구성원에게는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마련되게 되는데 그것을 조합원 지위라 표현합니다. 그 중에 이 조합원 지위와 관련되어 교체, 변경을 제한하게 되는데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을 교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잠깐 우리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시, 군, 구청장에게 받게 되면 저 설립 인가 당시에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정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50% 이상을 무주택 소유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주택건설세제수가 확정된 것이다, 예정된 것이다. 예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정되었다고 하면 조합주택건설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는데 그 공사비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면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 시킬 수 없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에게 가입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지만 공사 비용, 주택건설 비용을 직접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개시하게 되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설계도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설계도면을 첨부했다고 하면 주택건설세수를 확정 지을 수 있고 확정되었다고 하면 공사 비용을 조합원이 분담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했던 자가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부터 뭐가 된다? 조합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 조합원 지위는 공사 비용 부담 전이다, 후다. 공사 비용 부담하기 전이죠. 공사 비용 부담하기 전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그걸 조합원 지위라 표현합니다. 반면 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세대수가 확정되고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비용 부담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확보했다고 하면 이때는 권리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리, 의무, 민법 시간에 많이 공부하셨죠? 그러면 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법령에 부담 지어지는 것이 있다면 이를 의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 내가 일정한 희생을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한 권리, 그 권리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반면 저 인가 받은 데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 저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는 공사 비용 부담한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사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때는 함부로 조합원지를 교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내가 무주택 세대주인데 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이걸 분양권 전매하게 되면 우리 피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번에 11월 3일 날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가 발표되기 전까지 하더라도 하남 유래지구의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하게 되었을 때 피가 1억에서 1억 2천 붙는다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워낙 수요 계층이 많다 보니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프리미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된다고 하면 1억이 아니라 한 2천만 원 하겠습니다. 저 무주세대주는 또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걸 1년에 한 5번 반복하면 연봉 1억짜리 무주택 세대주 되는데 이러한 조합원 지위를 함부로 넘기는 것 좀 규제할 필요 있죠. 그래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조합원 지위를 교체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사업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는데 국가기관은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만들 수 있고 민간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등록 사업자가 되거나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다만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은 신고 제로서 저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사업체 아니었죠.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누구인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이 시간에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